제목은 청제국과 제국주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 몽골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던 한족들이 있었죠. 한족은 바로 중국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족들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이번에는 원나라에 저항합니다. 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홍건적이라고 불렀어요. 홍자는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붉은색 수건을 머리에 쓰고 저항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하죠. 가난한 농민의 아들 주원장은 홍건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결국 새로운 나라의 황제가 돼요. 이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여러분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한국사를 공부하면 꼭 알아둬야 되는 나라예요. 자, 명나라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바로 조선입니다. 물론 명나라보다는 조금 뒤에 세워졌어요. 조선은 몇 년에 세워졌냐면 1392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북쪽 만리장성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금성을 지었죠. 가끔 가다가 자금성이 한국에서는 중국집 요리집 이름도 자금성 있긴 합니다. 여러분은 밥집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식집 가운데 경복궁 같은 것도 있다. 그런 것처럼 자금성이 중국집 이름인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의 궁궐 이름입니다. 영락제가 짓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어 발음으로 읽은 거고요.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책을 보면 북경이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한편 베이징, 북경의 옛날 수도 이름을 연경이라고도 해요. 그냥 한번 표시해 두세요. 연경, 북경, 베이징 다 똑같은 도시입니다. 자금성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자금성의 지도인데 여러분 자금성 나중에 중국 베이징 가면 한번 가볼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알아?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 멀어. 힘듭니다, 여러분. 중간에 빠져나올 길도 별로 없어요. 자금성은 무슨 뜻이냐? 책에도 나왔죠? 자주세계 금지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rbidden City예요, 그래서. 자주색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뜻합니다. 북극성은 천자, 황제의 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둥이나 벽을 자줏빛으로 칠하고요. 지붕은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누런색으로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죠. 한편 영락제 때는 재밌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정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화라는 인물을 시켜 세계 곳곳을 탐험하게 했어요. 정화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녀옵니다. 자, 정화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물을 받아와요. 한 짐승을 받아오는데 목이 긴 짐승입니다. 딱 보니까 사슴을 닮았어요. 목이 긴 사슴을 닮은 동물, 이 동물의 이름이 뭐예요? 기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때 중국에 기린이 들어오지만 기린이라는 동물은 예전에도 있었다. 책에 원래 있었어. 무슨 뜻이냐면 원래 기린은 전설의 동물 이름입니다. 황제의 덕을 보여주는 동물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책 속에서 보았던 기린이군요 라고 기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역사 공부하다가 중국 역사 같은 공부하다가 기린이라고 하는 뭐 옛날에 기린을 그린 것 혹은 기린 동상이 나오는데 딱 보면 기린이 아니야. 왜냐? 원래 기린은 상상의 동물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기린을 보고 이게 기린이야 라고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는 뭐 궁궐도 세우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이래도 했지만 영락제 이후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북쪽 오랑캐가 여전히 걱정이었고요. 남쪽에는 왜구가 들끓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일본이래.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도 왜구란 표현 나오는데요. 왜구는 일본을 근거지로 바다를 누비며 바닷가 마을을 약탈하던 해적을 말합니다. 한편 1592년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바로 이 전쟁이 뭐냐? 여러분이 모두 잘 아는 임진왜란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81쪽.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중국 명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간단히 한번 요약해 봅시다. 책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조선은 명의 구원을 요청했지. 명나라는 황제 국가의 체면 때문에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던 명나라는 더욱 힘들어졌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명나라는 조선에 구원병을 보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더욱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군대를 보냈고요. 명나라가 그 때문에 명나라는 더욱 힘이 약해집니다. 굉장히 긴 전쟁이고 이 전쟁 이야기는 아마 일본 역사 이야기할 때도 한번 꼭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이 한국사를 배울 때도 임진왜란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과 싸우는 동안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점점 힘을 키웁니다. 여진족의 인물 가운데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1616년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후금입니다. 왜 후금이냐?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여진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대요. 만주 쪽에.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가 있고 원래는 이후에도 금나라입니다. 근데 앞에 금나라랑 구분하기 위해 앞에다 후자를 붙이는 거예요. 후금. 앞에 있던 금나라는 어느 시대였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뒤에 나오는 후금은 우리나라 어떤 역사냐면 조선시대. 중간에 금나라가 없어졌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진족은 나라 없이 그냥 부족끼리 나눠 있었다가 다시 1616년에 나라를 세운 거죠. 후금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후금이 청나라가 된 겁니다. 청나라는 이름을 바꾼 뒤 본격적으로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조선을 공격합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하고 이때 일어난 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병자호란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전쟁?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이고요.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쳐들어온 전쟁. 임진왜란은 어떤 임금 때였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선 역사를 배우면 선조 임금 때였고요.
병적을 하는 인조임금 때였습니다. 두 전쟁 모두 조선에 큰 상처를 남겼던 전쟁이에요. 청나라는 조선을 굴복시켰고 명나라마저 무너뜨립니다.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게 된 거죠. 한편 청나라는 변발이라고 하는 독특한 머리 스타일을 강요했어요. 변발을 하지 않으면 목을 쳤습니다. 책에 변발 표시 모습 나오죠? 혹은 여러분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중국 사람들 모습에 변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정도 있죠. 머리 정수리부터 요 앞에 부분 여기를 다 깎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만 남기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대머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있어. 그리고 이걸 뒤에는 머리카락을 따왔어요. 이런 머리카락 모습을 변발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볼 수 있다 없다? 지금 볼 수 없어요. 대신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드라마에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머리 모양 보면 나라마다 머리 모양 다르죠.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고 청나라 사람들은 변발을 했고 일본 사람들도 변발 비슷한 머리 모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청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청나라는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 전성기였어요. 영토도 넓었고요. 나라의 힘도 강했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영토는 오늘날 중국보다도 더 넓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 지도 보이죠? 자, 지금 보면 밍 다이내스티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명나라. 근데 명나라를 왜 밍이라고 했느냐? 명나라를 가리키는 요 한자를 중국어를 읽으면 밍입니다. 밍. 그래서 밍 다이내스티라고 해요. 그러면 칭 다이내스티는 어느 나라? 맞아, 청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도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회색 정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명나라 영토입니다. 청나라 영토는 여기에 짙은 색까지 포함한 거예요. 훨씬 넓죠, 청나라 영토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점선은 뭐냐? 점선 보이죠, 여러분? 여기 점선은 중국의 현재의 영토예요. 현재 오늘날 중국 영토보다 청나라 때 영토가 훨씬 넓었던 겁니다. 한편 이렇게 청나라가 강했던 시대, 조선의 임금 정조는 1780년 권룡제 70세 생일을 맞아서 특별히 사신단을 보내요. 황제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보낸 겁니다. 이때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신으로 청나라 황제의 생일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쓰는 여행기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열하일기입니다. 자, 이처럼 청나라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고요. 이웃 나라들도 다 청나라를 굉장히 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청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우리 청나라는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해 무역이 필요 없다.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청나라까지 왔어요. 무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영국이 보낸 사신에게 중국의 황제 권룡제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청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라의 문화도 크게 발달했거든요. 도시에는 극장이 생겨서 경극이라는 일종의 가면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보면 가면 쓰고 막 뒤 깃발 같은 꽂고 막 그런 공연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경극입니다. 그런 연극들이 많이 펼쳐졌고 삼국지연희. 삼국지연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삼국지라고 표기해요.
서유기, 수호전 이런 소설들도 사람들이 널리 읽었어요. 서양과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이때 상인들,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요. 사실 이미 명나라 말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에 왔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였는데요. 이 마테오 리치는 세계 지도를 그려서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85쪽 서양까지 이름을 떨친 청나라 찾았습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양쪽에 수염이 있는 좀 신기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뒤에 보이는 지도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선교사고요. 여기가 바로 지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세계 지도를 그려서 중국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준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중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중국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의 중심인 나라. 근데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를 보고 드디어 알았답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구나. 다른 나라도 많구나. 이런 사실을 그때 알았답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청나라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나라는 크고 강했잖아요. 당당한 제국의 모습을 자랑했지만 근데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크게 패배합니다. 당시 영국은 청나라와 교류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청나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차는 원래는 중국에서 넘어간 거예요. 영국 사람들 차 잘 마시죠?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너무 차를 좋아해서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다 보니까 영국의 돈이 어디로 다 넘어가냐? 청나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적자입니다. 중국이랑 계속 장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돈이 계속 없어. 영국은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중국에 아편을 팝니다. 아편은 뭐냐면 일종의 마약이에요. 영국이 여러분 청나라에 마약을 팔았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막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중국이 아편 판매를 금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야 너희들 왜 우리가 아편 파는 거 금지해? 1840년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아편 전쟁이라고 그래요. 바로 아편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고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싸웁니까? 청나라랑 영국이 싸우는데 어디가 지느냐? 청나라가 와장창 깨집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영국은 이 당시 이미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표현이냐면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지금은 안 쓰는데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죠. 그 증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가지고 만든 기차를 뭐라고 해요? 증기기차. 증기선. 배도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계의 힘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나중에 이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를 갖고 공장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증기가 발견되었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졌고 이걸 가지고 영국이 크게 발전했거든요. 자, 이렇게 발전된 힘으로 영국은 세계 곳곳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식민지가 된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인도예요. 사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처럼 나라 밖에 식민지를 세워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과 사람들을 빼앗아다가 나라를 더 크게 키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나중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일제강점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일제가 뭐냐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 억지로 지배를 했던. 그래서 강점은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세웠던 거야. 시기를 말해요. 일제가 억지로 식민지를 삼았던 시대.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제국주의 국가 가운데 영국이 청나라랑 부딪혔고 영국은 제국주의로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아편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 패배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종이호랑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호랑인데 알고 보니까 종인 거야. 에이, 무서운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안 무섭네. 청나라가 보잘것없었구나. 이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청나라를 먹잇감으로 삼아 청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서양 국가들이 빼앗고 침략한 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칭다오, 상하이 같은 도시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칭다오에 가면 어느 나라 흔적이 있냐면 독일 흔적이 있다. 그래서 맥주 공장이 유명한 거야.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상하이에 가면 어느 나라 흔적이 있느냐? 영국 흔적도 있지만 프랑스 흔적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칭다오나 상하이에 가면 재밌다. 왜 그런지 알아? 딱 갔는데 중국이잖아. 근데 독일식 건물이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왜 여기 독일 내가 책에서 보던 것 같은데 상하이 가면 프랑스 건물들이 있는 거야. 왜냐? 이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영국은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편 청나라는 아편 전쟁에 패배하고 홍콩을 차지합니다.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빼앗겼어요. 근데 덕분에 홍콩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되죠. 왜냐? 영국 건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도 보이죠? 이 당시에 중국이 침략당했던 도시들인데 홍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광저우라고 하는 큰 도시 바로 옆에예요. 한편 상하이. 상하이는 이후 크게 발전한 도시죠. 사실 옌타이도 항구 도시로 많이 발전하는데 옌타이보다 더 크게 발전하는 게 좀 있다가 여기에 있는 칭다오. 이런 도시들이 서양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홍콩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책에도 홍콩 얘기가 있지만 오래도록 사실 여러분 홍콩은요 영국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홍콩은 영국 땅이었다. 덕분에 홍콩은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앞장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영국 땅이니까. 홍콩은 가장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1997년 홍콩이 다시 중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홍콩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홍콩 여행 가면 영어를 써도 돼요. 왜냐? 영국 땅이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으로 크게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신기한 사람이 등장해요. 1851년 태평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은 아주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겠대요. 어디에? 여기에.
태평천국 이들의 지도자 홍수취안. 근데 홍수취안은 중국어로고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으면 홍수전입니다. 그는 좀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홍수전 얘기합니다. 우리 형이야.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나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 형이야. 그러면서 홍수전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은 실제로 나라까지 세우고요. 근데 재밌는 일을 벌여요.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고 여성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집에만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태평천국에서는 아닙니다. 야, 남자 여자 차이가 뭐 있어? 다 일할 수도 돼.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나 서양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힘을 합쳐 공격을 하는 바람에 태평천국 운동도 끝나고 말아요. 청나라는 서양을 배워서 새롭게 힘을 기르기로 합니다. 이걸 양무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양무의 양자는 서양이란 뜻이에요. 우리 서양을 열심히 배우자. 왜? 알고 보니 서양이 되게 힘이 세거든요. 중국이 양무운동으로 힘을 길렀는데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이 동학농민군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누구냐면 고종입니다. 고종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때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던 일본도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난리가 나요.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바꾸자라고 하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뭐냐?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이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이 이후 조선이 일본의 이제 거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이 뒤에 한 10몇 년 뒤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일본은 이미 한 발 앞서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의 힘을 크게 기를 수 있었어요. 낡은 제도로는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국 나라의 제도를 크게 바꾸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캉유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입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좀 어렵죠? 입헌 군주제. 자, 군주는 뭘 얘기합니까? 군주가 뭐예요? 군주.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치? 중국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중국에 왕이 없죠? 일본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는 왕이 있습니다. 자, 한국과 지금 중국에는 왕이 없는데 일본에는 왕이 있거든요. 이걸 해서 그래. 입헌군주제. 군주가 있기는 해요. 근데 군주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헌. 입헌은 헌법을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입헌군주제는 헌법이 군주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전제군주제라고 그래요. 전제군주제는 무슨 뜻이냐? 왕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은 법을 지켜야 될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왕은 사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야, 왕이 예를 들면 신하를 때렸어. 근데 신하가 얘기해. 경찰서 가서 신고해. 저 왕이 나 때렸어요. 폭행죄로 저 왕 잡아가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은 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입헌군주제는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일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은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치? 자, 캉유웨이의 이런 활동을 변법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실패해요. 왜? 아니, 왕이 그걸 좋아하겠어? 이전까지는 왕이 마음대로 막 했는데 왕도 법을 지켜야 된대. 안 좋겠죠. 거부를 하고 실패를 하자 거꾸로 중국인들이 힘을 합쳐 서양인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전통적인 권법을 익히면 총알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권법!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들을 의화단이라고 합니다. 의화단은 큰 세력을 이루었고요. 나중에는 서양 선교사 등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도 실패합니다. 왜? 서양 선교사들을 공격하니까 도리어 공격받거든요. 스스로 개혁도 실패하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했죠. 이제 중국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 이때 순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순원은 아예 더 큰 변화를 꿈꾸었어요. 왕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순원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요. 결국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중화민국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집니다. 민, 백성들이 다스린 나라라는 거죠. 103쪽입니다.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세우다.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스리는 나라.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나라 중화민국의 미래에는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럽고 하나의 힘으로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자,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다루었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청나라가 무너지고 세운 나라가 중화민국. 근데 이 중화민국이 중국은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명나라 때 벌어진 중요한 사건, 임진왜란. 그쵸? 청나라 때 중요한 사건은 병자호란 혹은 아편전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일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중요하게 엮여있는 사건들이니 명나라와 청나라는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이제 중국 역사를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중국 역사를 훑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과 8장을 읽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